여러분들의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 티엔콩 책낭독을 통해 느껴보세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어떻게 살아야 해요? 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철학자에게 인생을 묻는다. 지은이 멜리 피 홀, 출판사 마름돌. 표지에 이렇게도 적혀 있네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삶이라는 시험의 기출문제와 철학자가 제시하는 명쾌한 해설서. 이렇게 책 제목만 보면 뭔가 두껍고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정작 책은 작고 얇습니다. 그리고 펼쳐나가는 형식이 즉문즉설이에요. 1번부터 10번까지 질문이 있고요. 그에 대한 답을 정말 친절하게, 어렵지 않게 적어두셨어요. 저자의 수준은 분명 굉장히 높지만 최대한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신 게 느껴져서요. 저한테는 굉장히 술술 읽히면서 다시 또다시 이렇게 3번씩 돌려보게 되는 책이었어요. 지은이에 대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지은이 멜리 피 홀, 1901년 3월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태어났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외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18세에 어머니가 있는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으로 신비주의 철학과 우주 보편적 법칙의 공부에 매진했다. 1928년 27세의 나이에 청년이 썼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지식의 집합체인 모든 시대의 비밀 가르침을 출간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1934년에는 고대의 철학, 종교, 과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철학연구소를 세웠다. 1990년 89세의 나이로 사망하기까지 전 세계를 돌며 고대로부터 내려온 인류 보편적 진리를 전파하는데 몸을 아끼지 않았다. 생전에 8천여 회의 강연을 했고 150여 권의 책을 집필했으며 엄청나네요. 수많은 에세이와 기고문을 남겼다. 홀은 모든 이의 가슴 속에 신이 주신 보석이 들어있다고 믿었으며 인간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이 왜곡된 껍질을 벗고 본질을 회복할 때 진정한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여기까지 저자 소개였고요. 제가 읽어드릴 질문은 152페이지, 결혼도 업보인가요? 이 파트입니다. 일단 제가 기혼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고민도 들어보면 다 비슷하죠. 결혼 생활이 그저 편안하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분명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 힘듦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따로 없잖아요. 근데 이 파트를 읽어보니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기혼자, 미혼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파트를 선정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읽어드릴게요. 동양 철학에 따르면 대부분의 결혼은 업보 또는 카르마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인과관계의 법칙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정확하게 작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맞는 이유는 전생에서 그래야만 할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현생의 모든 인간관계가 전생에 있었던 일 때문에 필연적으로 맺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르마를 꼭 형벌의 관점에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생에서 공덕을 쌓은 덕분에 이번 생에서 천생연분을 만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신적, 감정적으로 성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배우자만 원망하며 결혼 생활의 갈등을 겪는 부부가 많습니다.
현재의 문제가 항상 전생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생에서 인격을 개발하고 성장하지 못해 결혼 생활을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의 동기에서 새로운 카르마의 굴레가 개시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랑보다는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를 우선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숨은 동기를 가지고 결혼하면 이에 따른 카르마의 작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 야망을 실현하게 될지는 몰라도 평온한 마음, 건강, 양심을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의 문제로 저를 찾아온 사람 중 많은 분이 순순하게 시인했습니다. 만약 우주가 정의롭다면 자기가 지금 불행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입니다. 순수한 동기로 하지 않은 결혼을 유지하다 보면 올바른 사고와 상식을 망각하고 문제의 실체를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 또 다른 카르마를 만들어냅니다. 바보짓을 하면 조만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법입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기를 성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해선 안 됩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졌습니까? 타인을 자신보다 더 많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행복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노이로제에 걸려 도망칠 생각만 하지 않고 자녀 양육이라는 엄청난 책임을 맡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본능을 일시적으로 억누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 상태를 수년간 지속하며 다스리지 못하면 나의 기본적인 성향이 밖으로 튀어나와 날뛰게 되고 때로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배우자가 기본적으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인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배우자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와 갈등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요? 성격상의 하자는 사랑으로 얼마든지 감싸줄 수 있고 스스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성경에도 적혀 있듯이 자연은 미련한 자에게 이에 걸맞는 벌을 줍니다. 미련한 것도 전생에서 가져온 카르마입니다. 전생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번 생에서 또 같은 과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두 사람 중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지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불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편 또는 부인이 상대방에게 진심을 숨깁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감추기도 하고 내가 더 참고 희생해야 한다는 죄책감에서 입을 다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밀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불안의 어둠이 분위기를 지배합니다. 상대방도 이걸 감지합니다. 정확한 실체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지합니다. 이런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면 심리적 벽이 세워지며 둘 사이를 갈라놓은 골이 더욱 깊어집니다. 배우자와 진솔하게 소통하는 대신 자기 안으로 숨으려 하게 되고 표면적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외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지만 좋은 의도를 가진 두 사람이 일을 잘 풀릴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서 상대방에게 실망하게 될 일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가 우리에게 주는 과제입니다. 별다른 책임감 없이 가볍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결혼 후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자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거나 관계를 파멸로 이끌거나 둘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젊은 부부는 그나마 성공적으로 자기를 변화시키고 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 성향과 습관을 고치기가 어려워집니다. 시도는 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깬 자기중심적 사고를 내려놓지 않고 바뀌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엔 이 문제를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조명해 봅시다. 독신자는 결혼을 통해서만 해소할 수 있는 자신의 단점과 카르마가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도 없고 자녀를 양육하는 짐을 떠안을 일도 없고 가정 생활을 동반하는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과 관련한 카르마의 작용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카르마를 피하는 대가로 다른 카르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독신자는 결혼 생활이라는 골치 아픈 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자유가 고독으로 바뀝니다. 책임을 외면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며 독신 생활의 카르마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독신의 삶을 성숙하게 다스리지 못하면 고립과 좌절이라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결혼 생활은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선사하는 환경입니다.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를 잔뜩 내주는 고사장입니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나를 개발해야만 하는 상황일수록 성장의 기회도 많습니다. 남과 같이 잘 지내려면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상대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자제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반대로 이기적이고 편협한 자세로 삿대질을 해가며 상대를 밟고 싶은 유혹도 그만큼 많이 주어집니다. 결국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결혼 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쁜 성향을 다스릴 능력도 의지도 없고 결혼 후에도 자기 생각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곤경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통해 발견한 나의 약점을 정복하고 나면 황홀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카르마에는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카르마는 나와 우주의 관계를 보여주는 일종의 표식입니다. 우리가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성장하는 방법은 어려운 문제에 직접 맞서고 지금까지 살면서 배우고 습득한 최고의 이상을 동원하여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가정과 인간의 영원한 집인 우주는 따지고 보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아무리 정당하게 여겨지더라도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건설적인 자세는 나와 주변 사람들을 모두 보호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노이로제 증상을 가진 사람은 배우자 또는 자녀를 갖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상태부터 점검해봐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혼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3가지 유형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개조하기 전에는 결혼 생활에서 고전을 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삶을 경험하면서 혼자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사람, 또는 태생적으로 종교와 명상을 목적으로 하는 삶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헌신하는 마음이 강한 선량한 사람들로 세상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하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류입니다. 개인적 감정을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 이들은 목회와 선교 활동 또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 삶을 바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영구적인 청소년 유형입니다. 성장을 거부하는 이들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외면하며 영원히 철들지 않는 부류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인간은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집중하며 일생을 낭비합니다. 두 명의 미성숙한 인간이 만나 결혼을 하더라도 결과는 거의 항상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4번에서 5번이나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실패의 원인을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냉소적이고 환멸을 느끼는 부류입니다. 이들은 결혼 생활에 한두 번 실패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원망과 자기 비하를 일삼습니다. 역시 잘못은 언제나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가 결혼 생활에 실패했으므로 결혼은 재앙을 불러오기만 한다는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시 결혼하면 배우자를 학대의 대상으로 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복수를 위해 재혼을 하거나 이번에도 또 실패할 것은 뻔하다는 불길한 예감을 안고 우울하게 삽니다. 이러한 유형의 인간은 본인뿐 아니라 모든 당사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세 유형 모두 카르마가 실현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조명해보면 전생이 어떠했는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금욕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 사람은 여러 차례 전생에서도 종교적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세보다는 수도승의 삶에 강력하게 이끌린다는 것은 아직 이 단계를 완전히 졸업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삶의 긴 여정에서 성직자의 단계를 무사히 마치기 전까지는 카르마에 의해 계속 금욕적인 삶을 선호하게 됩니다. 속세를 벗어나고자 했던 동기는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인 비극을 체험한 후 세상을 등지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픔이 어느 정도 치유되었지만 아직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직자의 삶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고통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카르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영구적인 청소년 유형은 어떻게 해서든 학교 수업을 빼먹으려고 궁리하는 문제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책임감을 가르치는 수업에서 낙방한 중퇴생입니다. 어쩌면 여러 번의 전생에서 책임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지금에 이른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격은 나약하지만 서글서글해 보이는 성격으로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감추는 가면이 벗겨지기 전에 전생,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정체가 탄로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르죠. 그 결과 자기의 결점을 대면해 본 적도 없고 성숙한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과제가 주어질 때 거칠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가장 무거운 카르마를 짊어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전생에서 잔혹하고 지극히 이기적인 독재자처럼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짓으로 채워진 삶에 워낙 익숙해서 솔직한 감정, 순수한 동기,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그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오래전에 로마 군대 지휘관으로 떵떵거리며 살면서 그런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살면서 폭군처럼 약자 위에 군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삐뚤어진 생각을 고수하면서 매번 고통을 받고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별로 의미 없는 환생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나는 남보다 특별하다는 슈퍼맨 콤플렉스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해온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필요한 교훈을 얻고 시각이 넓어질 때까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식의 시험이 꾸준히 출제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사례는 비교적 드문 편이라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정도의 인내심, 배려심, 관용을 개발하는 것으로 삶의 시련을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삶의 압력이 심해진 환경에서는 누구에게나 노이로제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50년 전까지만 해도 별탈 없이 유지되었을 가정이 이제는 쉽게 깨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이로제의 위협 역시 카르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환생하면서 얼마나 내면을 다지고 성장했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위기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면의 힘에 의지하는데 그 힘을 착실하게 축적해 놓지 않은 상태라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전생에서 쌓은 카르마의 빚을 갚기 위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해서 부부 생활이 꼭 파멸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이끌리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끌어당기는 힘을 관찰하면 어떤 영적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나에게 꼭 필요한 과제가 주어집니다. 필요해서 주어진 과제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풀어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 각자에게 주어진 과제를 풀기 위해 함께 노력하면 결혼 생활도 그만큼 즐거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처럼 협력적인 관계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결혼 생활에서 한 사람이 문제의 원인을 유발하고 상대방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자기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넘겨받은 피해자가 상황을 파악하여 최대한 지혜롭게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은 엄밀히 말해 사실이 아닙니다. 관점을 바꿔 생각해보면 피해자에게 인격 성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가해자는 삶에서 배우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하나도 끝내지 못한 채 다음 생으로 또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며 허덕이는 피해자는 큰 폭으로 성장하고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자기중심적 사고와 잘못된 생각이 비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통찰을 얻습니다. 이성이 없는 사람을 가까이서 보고 직접 체험하면서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피해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런 가정은 언젠가 깨질 가능성이 높지만 카르마의 관점에서는 거의 항상 피해자가 승리자가 됩니다. 인간 세상의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결국 성장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내면이 펼쳐지면서 피해자는 자기가 불행한 이유에 대한 단서도 얻게 됩니다.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가 다음에 갚아야 할 카르마를 열심히 만드는 동안 인내심 있고 생각이 깊은 피해자는 카르마를 착실하게 갚아나갑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당장 위안이 되진 않겠지만 이게 바로 자연의 방식입니다. 인간의 힘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이처럼 자연이 개입하여 마무리합니다. 카르마와 관련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평화, 이해, 안전의 결과로 이어지는 원인만 만들어내도록 항상 유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힘들 때도 있겠지만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패막이입니다. 분노는 긍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에 따른 카르마의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좋을 수 없습니다. 불만이 있을 때 짜증을 내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역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카르마의 해소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미래의 생에서 풀어내야 할 새로운 매듭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카르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얻는 좋은 카르마, 그리고 삐뚤어진 생각과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나쁜 카르마. 불교에서는 카르마의 작용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방법에 관해서도 설명합니다. 완전한 평온과 고요의 상태에 이르면 나를 괴롭히거나 해칠 수 있는 것도 다 사라진다는 개념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사슬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카르마의 작용도 멈춥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실적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지금보다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함으로써 좋은 카르마를 열심히 만들어내고 최대한 즐거운 마음으로 옛 카르마의 빚을 하나씩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원망과 적개심을 자제해야 합니다. 영적인 평온을 얻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옛 실수의 반복을 피하고 새로운 실수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이 파트를 읽으면서 조셉 캠벨의 신화의 힘이라는 책에서 제가 느꼈던 그 카르마와 비슷한 그런 원리들이랑 연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떠올랐었고요. 이 카르마라는 게 사실은 불교 쪽에 어쩌면 그쪽의 입장이나 이런 풀이 해석 같은 건데 거울명상, 이게 김상훈님의 거울명상이나 그런 데서 들어보면 또 이 세상을 거울이라고 말을 하죠. 다 내 내면에 있는 그런 느낌, 감정, 생각의 투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 다른 접근법 같지만 같은 걸 설명하는 다른 방식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힘들고 좋고 뭐 이런 일들이 다 내 내면에서 발생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심리적인 문제나 억압된 내면 아이에서 찾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 분야에 계신 깨우치신 분들 혹은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설명을 들어보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 추천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마름돌 출판사 윤민 대표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덕분에 좋은 책 보게 됐고요. 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사랑과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